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총선 D-50일이 되는 날입니다. 4.13 총선,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전략, 또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특히 야권 지지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까지 저희가 막 농담하다가 이렇게 딱 아. 정색하고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셨죠? 어색할 건 없는데, 네, 하여튼 물어볼 게 있으면 아주 물어보세요. 내가 힘껏 대답해 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현안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뉴스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 5시, 지금 딱 오후 5시 1분 지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테러방지법과 관련돼서 직권상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좀 예정이 돼 있던 일정입니까? 아니, 그냥 그동안에 이제 테러방지법을 여야 간에 협상을 오랫동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도 내가 한 두 번 협상장에 가서 네, 그 협상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서로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또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니까 정의화 의장도 여러 가지 이제 고심 끝에 이 선진화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을 네. 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네. 그 선진화법에 따를 것 같으면 직권상정을 하려면 어떠한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지금 이루어졌다고는 보질 않아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고 현재 우리가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정의화 의장 판단에 양쪽 정당이 서로 이게 합의를 찾지를 못하고 네. 본인 스스로가 그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아마 직권상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좀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양당이 좀 합의에 이르도록 더 노력을 하고 네. 했으면 좋겠지만 의장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예. 어제 이병호 국정원장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북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게 상황 인식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런 정보를 이제 상세하게 우리는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요. 어떠한 지금 사태에 직면해 가지고서 그런 판단을 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최소한 그런 정보라도 공유가 돼야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일방적으로 한쪽만 알고 다른 한쪽이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는 거죠. 정의화 의장은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왜 진작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미사일 발사 이후에 긴장감이 굉장히 이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거를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좀 이렇게도 해석을 주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의장 자신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 야당은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한다라는 네. 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 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예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거는 참 우리나라 의정 사상 아주 크게 드물었던 예인데 네. 과연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사항인가 하는 거는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온몸으로 막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야당 원내대표의 결기 있는 발언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형사처벌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대표로서. 나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서로 뭐 주고받은 말을 갖다 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뭘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무성 대표의 태도가 옳지 못하다. 뭐 옳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국회 정보위 출신 야당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결국 국정원 권한만 세게 강화되는 거 아니냐. 도감청 권한, 계좌 추적권 뭐 다 주면 결국 온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쪽의 주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국정원이 뭐 여태까지 한 행위 중에 여러 가지가 네. 국민의 불신을 갖다가 사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관점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국정원의 이런 우려,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오늘 뭐 또 두 가지 뉴스가 있어요. 하나는 테러방지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오늘 최종 확정을 했는데요. 지역구가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47석 이렇게 네. 됩니다. 결국 그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또 뭐 뭡니까 석패율제라든가 아니면 뭐 선거 연령 인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야당이 걸었던 여러 가지 의제들은 하나도 좀 안 됐어요. 그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뭐 국회라는 거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여당이 뭐 끝까지 그걸 갖다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결국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구 확정을 하기 위한 그 선거법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시기적으로 지금 선거가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네. 선거법이 확정이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보니까 이미 뭐 작년에 이 선거법이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게 국회가 그걸 갖다가 미루고 현재까지 와가지고 50일밖에 안 남으니까 뭐 국회의장이 국회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 선거법만큼은 빨리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네. 양당에 지금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선거법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그동안에 협상을 했던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양당 대표가 합의를 해가지고서 네. 이 획정위원회에 넘기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의 구도라면 좀 해볼 만한 선거구 획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이 정도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이 줄어든다는 건 절대로 용납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의원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은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가지고서 지역구를 갖다가 유지를 하고 또 늘리고 그러는 거입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하셨잖아요. 네. 전국구 의원을 주로 하셨고 지역구 의원은 안 하셨는데 네. 어떠세요? 국회의 기능에서 전국구 의원의 역할, 비례대표의 확대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저 사실은 네.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그렇죠. 이제 이 선거에는 차마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 갖다가 골라가지고서 비례대표에 넣어서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죠. 이 비례대표가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국민의 의사에 관한 그 맞는 네. 의석을 갖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많이 하는 나라는 그게 원활하게 잘 되는데 네. 최소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지금 이제 선거 때 지역구도 의원 뽑고
정당 투표를 따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당 지지에 따라서 의원 수가 확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는데 네. 지역구가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또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조금 무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저희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민원 들어주느라고 어찌되면 뭐 전체 전국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국가 비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비례대표도 그 본연의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자기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서 하는 의원들이 별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야 포함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여야 포함해서 비례대표 의원들도 자기 전문성을 잘 발현하는 의원들이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이래요. 없다.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별로 없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당이요 어제 엄청나게 큰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오전 조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기존의 그 현역 의원 평가위원회에서 하위 20% 정하는 것과 별도로 또 3선 이상은 50% 그리고 초재선의 경우도 30%를 물갈이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뜻이라는 소문이 무슨 그거는 내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네. 우리 공관위원회에서 네. 그 위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런 룰을 정해 놓은 거예요. 공관위원들이 정한 룰이다. 예, 그래서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이 공관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별로 간섭을 할 생각이 없어요. 대표님께서 이번에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공관위원들의 면모를 볼 것 같으면 네. 어떠한 기존 소위 의원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객관적인 소위 정말 개혁적인 공천을 하고 투명하게 할 거라고 봐요. 네. 이제 물론 거기에서도 물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해야 되니까 네. 당선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제 그 50%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검증을 해서 네. 그게 참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도 해보고 등등 하고 과연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그런 그 룰에 대해서 너무나 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3선 초재선 의원님들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님의 당부이십니다. 실력이 있다면 쫄지 마라. 실력이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들도 보십니까? 어떤 그러니까 성과? 현역 의원으로서 자기가 했던 뭐 입법 의정 활동 아니 뭐 그런 여러 게 가지. 이제 그 평가하는데 다 들어있겠지 않겠어요? 네. 지난번에 뭐 20%를 갖다가 커트한다고 했을 적에 네. 서로들 이제 그 뭐 평가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서 검토를 해서 이 20%를 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렇게 너무 어떠한 그 자의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있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하위 20% 명단을 좋은 평가위원장하고 또 홍창성 공천관리위원장이 서로 만나서 네. 그 USB를 서로 합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대상자들에게 오늘 통보하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그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뭐 어떻게 됐는지. 네, 그 통보가 됐는지 예. 아직 그 전달은 아직 못 받으셨고 어쨌든 오늘 중으로 다 통보가 될 예정이라고. 뭐 원래 계획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국회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오늘 늦게라도 할지도 모르죠. 오늘 저녁에 집에 가 있으면 딱 와 있는. 재심을 거쳐서 25일까지는 어쨌든 하위 20%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네. 그렇군요. 나는 이 결정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구제 절차도 있는 건가요? 그건 뭐 재심한다는 게 그런 측면에서 재심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재심을 통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정밀심사의 경우에, 그러니까 1단계는 하위 20%, 그리고 2단계는 정밀심사. 여기서 이제 공천 배제 대상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세 가지의 척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실력, 앞서 말씀하신 대로, 둘째는 도덕성,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성. 그러니까 과연 그 지역에 이 사람 없으면 그
이길 만한 후보가 있냐 이런 것도 좀 뭐 검토하겠다. 물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 가지가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각각의 퍼센트가 좀 있는 겁니까? 아니 뭐몇 퍼센트씩 정해야 되는 그 룰은 제가 아직 그 확인을 할 필요도 없고 확인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게 아마 우리 공관위원들이 아마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봐요. 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하도 불신을 많이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공천을 진짜 투명하고 좀 개혁적이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역시 뭐 옛날이나 뭐 마찬가지구나 하는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달라졌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특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지금 형체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이 갑자기 외부에서 와서 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를 갖다가 지금 이게 다스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제가 처음에 올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변한 모습을 보여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지만이 이 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가 극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현역 의원들이 벌써부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총이라도 해보자. 근데 뭐 네. 그런 얘기를 나도 듣기도 했는데 네, 뭐 공천하는 과정에서는 왜 그런 소리가 나게 마련이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이 어느 정도의 뭐 소란은 극복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소란이 있지만 그 소란을 극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네. 소란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변화를 하려면은 네. 뭘 상당한 그 비용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제가 가끔 그 현역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공간 위원들한테 뭐 좀 전화라도 해보려고 그래도 별다로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겠다. 김종인 대표 사람들이 많아서 좀 연락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뭐 언론에 보니까 뭐 내가 무슨 패권을 갖기 위해서 내 사람을 갖다 네. 넣었다 그러는데 네, 거기 내 사람 내 개인적으로 내 사람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나도 뭐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좀 그러세요? 어 정말 일면식이 없는 분들이십니까? 정말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뭐 당에 있던 사람들 네, 우리 정장선 네. 본부장 같은 사람은 뭐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정장선 예, 의원이요. 나하고 뭐 그렇게 이번 처음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내가 내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또 뭐 가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번에 공관위에서 결정되는 이 공천의 결과라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공정한 결과를 갖다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물론 개별적으로 조금 이 쓰라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예. 그렇군요.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이 돼 있다. 근데 그거를 보호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공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네. 대표의 역할이다. 네. 거기에 뭐 자꾸 전화하고 역할을 하고 뭐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거는 옳지 않아요. 내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네, 뭐 우리 비대위원이나 저희 비대위를 지금 맡고 대표하고 있는 나나 네, 어느 개인을 갖다가 청탁하거나 누구 개인을 갖다가 뭐 불리하게 한다거나 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할 수도 없고 네. 그건 절대 방지를 할 겁니다. 절대 방지하신다. 어. 이런 거의 선언에 가까운 말씀을 예, 하고 예, 계십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 19대 때보다는 좀 많아야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초반에 하신 바 있으십니다. 예, 예. 한 몇 석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옛날 같으면은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네, 야당이 특히 불리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봤는데 네, 당이 저렇게 분열이 돼가지고서 온통 몇 달 동안을 갖다가 국민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걸 회복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이거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석을 갖다가 과거보다 더 많이
기대한다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지금 빠져나가고 지금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118명인가 그래요. 108명. 108명. 네. 108번뇌네요, 거의. 그 숫자 정도를 달성을 하면은 네. 그래도 최소한의 네. 목표는 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예. 겁니다. 108석을 네. 하면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하는 네. 거다. 이걸 좀 세분화해서 지역구하고 비례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거는 확정을 할 수가 없는데 네. 비례의 경쟁력이 지역구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례도 역시 이제 당 지지율과 관련하고 앞으로 이제 선거 때까지 당 지지율이 얼마만큼 더 네. 향상이 될 것이냐 하는 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정확히 몇 석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는 현재로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앞서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바로 당대표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1차 하위 20%를 제외하고 뭐 3선 이상 50% 그리고 또 초재선 30% 이 결정을 할 때 선대위나 비대위 내부에서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 전혀 정보 공유가 안 됐던 사안이다. 아니 그러니까 네. 뭐 물론 저희 공관위에서 그 규정을 갖다가 정해 가지고서 네. 우리 비대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대위가 네. 이게 너무 심하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아하.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쪽에서 결정된 안을 그대로 발표한 그렇죠. 이런 상황인 예,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새롭게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이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깐깐한 스타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평가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옛날하고는 달리 네. 뭐 하여튼 이 공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공천관리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런 기존 소위 말하는 기존 의원님들하고 네. 전혀 연관이 없는 분들이 전부가 다. 네.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테니까 네.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최근 어제 오늘 사이에 대표님의 비례대표 출마설이 언론에 자꾸 나옵니다. 아니 그거는 네. 뭐 말씀하시기 좋으신 분들이 네.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그건 내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나에게 맡기고 좀 가만히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대표님께 맡겨주시고요. 아주 가만히 기다리세요. 자꾸 떠들지 말고, 그죠?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런 건 어떠냐. 아예 김종인 대표께서 비례대표 한 16번 딱 이렇게 걸고 그 안을 전부 당선시키는 방안. 이면 좀 해볼 만한 선거 아니겠냐. 그렇게 아예 딱 걸고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떠세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한 번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하고 한 번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실패를 했는데 예. 그거야 뭐 이제 뭐 마지막에 어떤 전략을 쓰느냐는 건 이제 이 선거가 임박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뭐 미리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두 번의 선택. 한 번은 대성공, 한 번은 졸망. 두 가지 선택에서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우리는 50일간의 더불어민주당의 전투 과정에서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4년 전이네요. 2012년 총선 대선이 있던 해인데요. 그 해에 새누리당에서 선거를 총지휘를 하셨습니다. 뭐 총지휘는 우선 총지휘를 했어요. 지휘? 총 빼고 그럼 지휘로 네. 좀 바꾸겠습니다. 4년 뒤에 이제 야당에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도 한나라당이 위기라고 해서 굉장히 바꾼 것이었고요. 뭐 그때도 사실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 이 박원순 씨가 시장이 된과 동시에 네. 한나라당뿐이 아니라 야당도 제도권 정당이 무소속인 변호사한테 졌으니까 시민운동가. 예. 그러니까 두 당이 굉장히 참 어려운 형태로 빠진 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야당은
지고 난 다음에 뭐 야권 단일화라고 해가지고서 네. 뭉쳐졌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 당시에 한나라당도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그러니까요. 만들어가지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한나라당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옛날과는 다른 모습을 갖다가 보이면서 선거에 임했죠. 네, 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로 성공도 했다고 난 봐요. 예? 그 당이 예. 예, 그 당이. 네. 근데 답답하게 생각하다가 야, 저 당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나라당이 총선 대선을 다 승리로 이끌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내가 지금 와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면 과거에 집착한 그런 상태에서 빨리 극복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예, 빨리 예, 벗어나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참 변화된 당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미래에 좀 일반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면서 표를 얻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네. 그렇지 않고 옛날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으면은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 달 정도 대표 취임하시고 한 달 네. 정도 흘렀는데요. 지난 한 달 좀 평가를 해보면 이 당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마 뭐 그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야 더불어민주당이 옛날과는 조금 변화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인식은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 당 정체성 관련해서 뭐 이러저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현종 대사 그런 이 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네. 그걸 대해서 잘 납득이 잘 안 가요. 납득이. 뭐를 가지고서 당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느냐. 내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의원들한테요. 의원들한테도 네. 물어보고 내가 우리 그 비대위원들한테도 당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물어봤는데 네, 누가 정확하게 뭐가 정체성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도 없어요. 이 당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 새누리당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뭐 옛날에 뭐 소위 말하는 네, 민주화 운동 세력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정체성인지. 네. 예? 그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30년이 지났습니다. 예, 바뀌었으면은 바뀐 상황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지. 네, 그래도 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예? 옛날에 정해놓은 그 틀에 딱 박혀 있으면은 네, 새로운 시대의 여건에 전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김현종 씨가 들어왔다는 것이 뭐 당의 전부가 그러는 게 아니라 네, 한두 명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에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또 그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권자 중에. 네. 어? 근데 이게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딱 한정된 당원만 가지고서 있어가지고는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 다 당연한 거죠. 다양한 스펙트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게 근데 소위 국민정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근대 민주정당이 갖춰야 할 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네. 다양한 스펙트럼.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스펙트럼의 틀을 새누리당은 좀 차별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위 방향을 설정할 적에 네, 그래도 새누리당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너무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양극화 문제요. 양극화 문제. 네, 예?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데서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난 봐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예컨대 안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존폐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안보 문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동 같은
안보를 해야 한다는 거는 그건 공통의 분모라고 봐요. 네. 근데 두 가지 안보의 경우에도 두 가지 해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대화로 푸는 방법. 싸우면 야 말로 해 이렇게 대화로 푸는 방법이 있고, 아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제는 행동 대 행동이야. 전쟁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막 무슨 전쟁 대 전쟁 이런 식으로는 갈 수가 없고요. 그러면 국민이 불안해서 안 되는 거고.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목표라는 걸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전략적 목표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평화를 갖다가 유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네.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술은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네. 이 체제 때의 상황과 네. 지금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서 아직까지 체제의 안정을 기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물론 이제 네. 이 과격적인 행동을 할 이때 우리 전술은 같을 수가 없어요 옛날하고. 네. 근데 그거를 인식을 갖다 못하는 분들은 자꾸 무슨 정체성 문제 나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술 목표는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술은 옳다. 이렇게 아니 뭐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네. 뭐 직군으로서 지금의 상황 판단을 갖다가 자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뭐 우리가 그것을 밖에서 보는 안에 관객에 불과한데 네. 야당이라는 게 예. 특별한 우리 스스로가 뭐를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첫째, 그 전술은 여러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술 중에 하나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이 전술은 어떤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나는 뭐 내가 그 개성대 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뭐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저렇게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설명을 안 해줘서 지금 우리가 답답한 건데 네네.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와서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은 네. 이 개성공단 폐쇄의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들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개성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 돈이 북한 노동당에 들어가서 북한 노동당들이 그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그때 뭐 미미한 돈이지만 사용이 됐다. 미미한 돈일지라도 그렇지.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안보리 결의에 그 위반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얼마 기간 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 그대로 적용을 안 했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뭐 북한이 그 4차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갖다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동북아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여론도 굉장히 고조되고 네. 안보리가 지금 특별하게 또 더 강력한 제재를 갖다 가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네들은 안보리에서 의결한 그쪽에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공해 주는 네.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 핵 개발하는데 협조한 사람이 아니냐는 이런 측면이 이제 부각이 되니까 네. 개성공단 문제를 갖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문제도 이제 뭐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었는데 계속 그게 지원이 됐다면 우리 스스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거다라는 국내 학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스스로가 안보리의 결의안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니까 네. 그걸 그 안보리 그 결의 사항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네.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앞서 이제 뭐 야당이 관객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야당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 아닐까요? 파트너고. 야당이 뭐 말로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그러는데 네. 야당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네. 그건 뭐 방관자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계속 그렇게 좀 동참시켜주지 않으면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겁니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번 선거를 경제민주화로 치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누리당은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른바 신북풍 그리고 안보 이 결국엔 북한 문제로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경제민주화와 북풍이 서로 대립할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최근에 뭐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현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떻게 개선되느냐는 데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보 측면을 갖다가 강조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실은 그러한 북한의 위협의 위기 속에서 오늘날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만들어 놨다고 생각할 거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번에 걸친 소위 그 북한의 이런 공격적인 것으로 인해서 선거 직전에 나타난 이런 상황들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보면 그게 선거에 이렇게 크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역시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가지고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내일 모레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3년째가 되는 건데 네. 3년 동안에 한 여러 가지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제 정책에 있어서 거의 성공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는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어찌됐든 뭐 안보로 아무리 치르려고 해도 국민적 선택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이슈로 갈 수밖에 확신을 없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저희들 굉장히 이제 생방송을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요. 독자들이 이런 의견을 제일 많이 주십니다. 전쟁 위협이요? 아휴, 손님 끊기는 게 더 두려워요. 예,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고 위기다 이런 현상을 읽을 수 있는데요. 앞서 이제 북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냈던 역대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임동원 장관, 정세현 장관 등등 해서 북한 괴멸론 포함해서 비판을 좀 하셨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10년간 민주정부가 남북관계를 해올 때 대화로 이렇게 해왔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뒤로 돌리는 이 박근혜 정부의 처사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차별화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건 좀 문제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뭐 결국 가서 이제 이 박근혜 정부도 북한 상태를 갖다 이렇게 그냥 지금 상태로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아하. 결국 가서는 대화를 갖다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북한하고요. 그렇죠. 예. 그냥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 문제가 이제 동북아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외교적으로 크게 역량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역량을 발휘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 남북 관계 문제가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없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를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 참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와 그동안 경제력으로 굉장히 커진 일본, 네. 이 사이 미국 이런 등지에서 우리의 좀 역할을 갖다 좀 제대로 해나가려고 것 같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 남북과 그렇게 대화를 풀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지금 과거에 이 남북 관계를 관장하시던 분들이 얘기하는 식의 우리가 뭐 전혀 무관심하다.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분들이 아까 지금 과거에 뭐 참 이 90년대 하반기서부터 2000년대 초 네. 이때까지 그때는 상황이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김일성, 김정일 이 시대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갖다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김정은 시대에는 그 시대에 걸맞는 대북 정책 노선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지금 강대강 국면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어느 타이밍이 되면 대화 국면으로 박근혜 정부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국면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4월 총선 끝나면 다시 대화할 거다 이런 아니, 예측들이 이제 있어요.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쪽 이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이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제 원래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군요. 상대가 있는 문제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개성공단 폐쇄가 이후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경제학자로서 좀 글쎄요. 이제 지금 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갖다 지적할 수가 있는데 네, 당장에 이제 거기에서 이 생산활동하는 이 중소기업자들이 이제 모든 걸 다 놓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이제 피해액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뭐 그 금액을 환산할 것 같으면 이제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몫이 뭐 어떻다는 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피해가 북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뭐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의 하나의 평화의 상징적인 그런 것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네, 한국 리스크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 한국 경제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 폐쇄가 뭐 다소는 영향을 갖다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 전반 규모로 놓고 봤을 적에 그 자체에 크게 무슨 영향을 갖다가 끼칠 거라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박근혜 정부 3년, 이제 4년 차로 들어선 정부인데요. 3년간의 경제 정책 우리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다. 꼭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그 길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래요. 양극화라는 것을 뭐 금방 어떠한 정책 수단을 넣어서 해결한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 같은 얘기고 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양극화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일단은 정책적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시장에. 예. 뭐 지금 시장에다 내버려둘 것 같으면 지금 이 상황이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도 그게 심화가 되니까 겨울 가서 뭐 샌더스 같은 돌풍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2012년에 들어와서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식으로 그냥 경제 성장 얘기하지 않고 소위 포용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지금 포용적 성장이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에이펙 회의에서도 주제가 됐고 G20 회의에서도 주제가 됐고 지금 OECD니 어디 모든 데서 지금 앞으로의 경제 성장은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만이 네. 자본주의 체제가 안정이 될 수 있고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그거 하자는 거예요. 포용적 성장을 하려면은 경제 민주화가 안 돼가지고는 포용적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용적 성장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할 거냐. 그러니까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인클루션이라는 그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 과정을 쭉 들여다 보니까 네. 시장이라는 것이 지질로 된 게 아니라 시장을 정부가 형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넣어서 네. 네. 그래야만이 그 시장이 안정되고 그래야만이 경제 체제가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야지 성장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소의 이 격차는 있다 할지라도 네. 그렇게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거기다가 이제 이 제도가 의회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그걸 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시장을 갖다가 형성하고 방어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네. 의회가 제도적으로 다 그걸 맹글에서 따라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미국도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의회가 그 기능도 제대로 못해요. 대한민국의 지금 이 소위 국회가 국회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 가서 왜 그것이 안 되느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월가를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데 그 법이 의회에서 잘 안 돼요. 왜냐? 월가에 지원을 받은 미국의 의원들이 한 70% 가까이 된다는 거야. 어? 월가에서 돈 받는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70%나 되니 그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요거적으로 밖에 공표는 안 됩니다만은 네. 그런 성향이 농후하다 이런 얘기지. 예? 그런 우리도 성향이 농후하다. 제도를 갖다 만들려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 결국 가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경제 민주화라는 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어떠한 경제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네. 방어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참 우리도 2012년에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했고 네. 사실은 1987년 개헌 때 그걸 우리 헌법소유까지 포함이 됐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여태까지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게 뭐냐면은 제가 일성으로 한 게 네. 고용 성장과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하는 것을 하겠다.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군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 양극화를 좀 따져봤더니 실질적으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제일 심각하더라. 물론이죠. 그러니까 1980년만 하더라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임금 격차가 별로 없었다. 한 90, 다 뭐 대기업에 한 95%, 90%.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97년 IMF를 겪으면서 확 차이가 났고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대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임금이 50%에서 60%밖에 안 된다. 이러니 이게 먹고 살 수 있겠냐. 그게 도저히 이거는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아니 그러니까 뭐 네.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요새 뭐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뭐 내과에서 지렁이가 무슨 네. 용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용이 그 조그마한 이 개천 같은 게 다 맥혀버렸어요. 이제 거기서 용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개천이 막혀서 지렁이가 다 죽어.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양상 뭐 다른 나라도 거의 과거에 그랬다고 치지만 이게 이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탐욕. 예. 그 탐욕이라는 건 인간이 세상에 타고날 때 본능적으로 타고나거든요. 근데 이 탐욕은 본인 스스로는 자제가 잘 안 돼. 누가 억눌러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자기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속박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자연 사람의 생존도 위협하고 되겠네. 네. 그러면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의회가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그걸 실천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영원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좀 어느 정도 스스로 제어하는 그러한 요구가 나타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소상공인 네. 뭐 이런 사람들 뭐 자영업자가 갑자기 뭐 5년에 가장 최고로 많이 폐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조그마한 자본을 갖다 가지고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점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네. 커다란 기업들이 그냥 대형 이 무슨 음식점을 500석 뭐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다요. 그것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고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과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그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정치가 해결하지 않고 방관했다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적인 성공이나 이 정치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끔찍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네. 하나는 탐욕의 본능이고 하나는 생존의 본능이다 이거야. 이 생존의 본능과 탐욕의 본능이 부딪히지는 않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어? 최소한. 어.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탐욕의 본능과 생존의 본능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 지금 한국 상황. 그래서 이게 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심화되면은 네. 제가 보기엔 상당히 그 어려운 오히려 경제도 손실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손실인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에다가 한국이 내세운 게 뭐예요? 자, 짧은 기간의 경제적 성공,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의 민주화, 이것이 우리 자랑거리 아니에요. 네. 이걸 지켜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지켜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얘기. 그렇군요. 자, 앞서 월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월가 그 반대 시위가 굉장히 1% 초국적 자본에 맞서는 99%의 시위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뭐 샌더스 돌풍도 막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이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70%가 돈 받는 월가에서 돈 받아가지고 도대체 저 법을 할 수가 없는 게 미국 정치 현실이에요. 한국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국 정치인들이 과연 이런 경제 민주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 실제로 이 국민이 각성을 해야 된다. 국민의 각성. 예, 국민이 그저 그냥 눈치나 보고 슬슬 이렇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뭐 그래도 뭐 괜찮겠지. 그게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정치가 각성을 안 합니다. 어? 정치인에게서 각성을 갖다 기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어? 네. 국민이 각성을 하면은 이제 국민의 표를 가지고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가서 정치가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냉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서 인물을 선택을 하고 정당을 선택해 주시라 이런 얘기. 냉정하게 인물을 평가하시고 분명하게 정당을 선택하시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선택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당부 말씀 주셨는데요. 현실 정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들은 밤낮 저 사람들은 싸우는데 그것도 야당끼리 서로 찢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서로 싸우니 에이 투표 안 해. 이런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절망감에 이렇게 빠져서 네. 정치는 저러니 예? 우리가 뭐 저 사람들 관심을 갖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자세는 좀 빨리 좀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도 최종적에 가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건 정치입니다. 다른 곳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예? 그 의회가 아무리 형편없다고 그래도 의회가 굉장히 법도 만들고 모든 제도를 갖다가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의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보내고 또 그 정당, 그 소속된 정당이 뭐를 지향하는가를 갖다가 분명히 아시고서 네. 투표를 하면은 그러면 점차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야권 연대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철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은 네. 이 왜 정치인이 욕을 먹느냐?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당에 가입이 되면은 자기의 소위 자량이라는 것이 억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 하나의 그 정치적인 조직체 내에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서 승자가 뭐 후보도 되고 다 그런 게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상당히 그 고질적인 병인데 네. 한 당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둘 이상이 있으면은 네. 그 당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 우리나라 그 역사상 예, 63년에도 우리가 그거 받고 87년에도 그거 받고 양긴 분열이 있었죠. 예, 최근에 나타난 현상도 그와 유사한 거다 이런 얘기.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의 그렇지. 결별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도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겠는데 이 당에 있어서는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미리 나가서 대통령 후보의 길을 닫겠다 해서 그래서 당이 쪼개진 거 아니에요 지금? 쪼개진 안철수 게 아니라 대표의 선택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이외에는 무슨 동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당을 나간 거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당에는 성공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그야 뭐 남의 당이 성공할 거지 않을 거에 내가 미리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경험상으로 얘기를 해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이 제3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정치 역사에서 예, 예. 결국 어려울 거다. 뭐 그건 두고 봐야죠 지금. 그렇군요. 안철수 현상. 그러니까 벌써 이제 4년 전인데요.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셨습니다. 이런 국민적 열망이 정치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굉장히 주목한 정치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2011년 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무렵에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때까지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 야당이고 여당이고 별로 이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니까 무슨 새로운 희망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인 박원순 씨가 네. 제도권 정당을 둘 다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도 내가 그랬어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뭐 저 야당이고 여당이고 할 거 없이 박원순이가 된다 내가 그랬어요. 어?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지만 결국 가서 박원순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게.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네. 그래, 그때는 뭐 지지도가 뭐 한 40% 이상 올라갈 때도 있었다 이러니. 네. 어? 그러니 그 현상이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 가지고서 거기에 하나의 등장한 인물이 안철수라는 인물이었는데 네. 지금 그 세월이 지금 벌써 한 4, 5년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그분들이 진짜 앞으로 큰 희망을 가지고 가시려면은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 내가 말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예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네. 안철수, 문재인이라는 두 소위 포텐셜 후보가 네.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다 생각은 그런 거죠. 우리 전 대표던 문재인 씨의 경우는 지난번 대선에서 여하튼 간에 1,460만 표라고 하는 것을 획득한 사람이라고. 예. 또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뭐 중간에 그만둬 버렸지만 뭐 조직적인 기반도 갖추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한때 40% 이상 넘었대요. 그렇습니다. 이 환상 속에 두 분이 난 계셨다고 봐요. 문재인, 안철수 둘 다. 그렇지. 그런데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네. 그때 그것이 지금의 거라고 이게 생각을 갖다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건데. 네. 예? 근데 그 환상 속에서 이게 또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당이 분열을 하는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지고 이 야당의 분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 비용이 너무 비싸져 버렸다. 정치 비용. 정치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게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참 이 점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 그 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현상이죠. 안타까운 건. 네, 그러니까요. 정치 비용을 과도하게 너무 많이 치르게 됐다. 안철수, 문재인 두 아주 영향력 있는 대선 후보. 환상에서 이제 좀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환상 속에서 이제 좀 두 분이 걸어 나오셔야겠어요. 그죠? 그게 그 각자 자유에 속하는 거니까 뭐. 어? 네,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께서 어떤 정치인이기를 바라느냐, 제가 좀 주변에 탐문을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런 말씀을.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막 있던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이 당에서 어떤 역사, 어떤 족적을 좀 남기고 싶으십니까? 뭐 족적이라고 보면 내가 처음에 이 당에 들어갈 적에 얘기한 대로 네. 야당이 지리멸렬을 해가지고서 야당의 존재가 없어져 버릴 것 같으면은 결국은 일당이 장기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갈 거다 이거예요. 일당 장기 지배.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국민이 정치적인 선택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얘기한 대로 한국의 정치 경제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점점 희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도 국민이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권 야당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거를 도와주러 여기로 온 거라고 내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선거에 다행히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걸로 내가 사실 내 임무는 끝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 내가 무슨 족적을 갖다가 무슨 크게 무슨 뭐 이름을 남기고 싶다. 나는 그래 거창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어떤 말씀이신지 이렇게 와닿죠. 이게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진실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아마 저희 방송 듣고 또 이제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대표님의 진심이 어떤 건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당이 빨리 좀 과거에 집착해서 벗어나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좀 벗어나야 될 과거의 집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일 먼저 이거 벗어나야 할 것이 뭐냐면은 사실 그 동안에 국회의원직들을 갖다가 즐기고 계시던 분들이 너무 많았다고 난 봐요. 국회의원직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많았다. 이제 결국은 그래서 당이 편안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옥신각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문재인 대표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물러가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어? 그게 확실한 대안도 없어요. 그러면서 당이 그냥 그저 매일같이 한 2, 3년 동안 이 싸움만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리고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권을 하려고 하면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집권 의욕이 별로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당 안에. 네. 그래 그런 상태에서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과거의 관습에서 좀 빨리빨리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만 보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네.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미래는 우리는 새롭게 변화한 사회에 어떠한 짓을 할 것이냐를 이걸 생각을 해야지 일반 유권자들이 야, 저 당에 희망이 있구나 하고서 표를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꾸 옛날 노래만 부르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일침을 딱 한 방 놓으시는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현역 의원들께서 꼭 들으셔야 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모시고 싶은데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였는데 대표님 어떠셨어요? 뭐 질문을 잘해서 내가 답하기가 편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대표님한테 유리한 질문만 드린 것은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 50일 남았는데요. 앞서 이제 뭐 쭉 지적을 해주셔야긴 했지만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으신 당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방송 야권의 지지자들이 많이 보고 듣고 합니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렇게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적에 그래도 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당이 다음에 수권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정당인지 이거를 갖다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번 4월 13일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막걸리 토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다음에는 제가 막걸리 한 잔 모시겠습니다. 알았어요. 어떠세요? 네. 공식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예. 제가 2부는 막걸리 토크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